안녕하세요, 예언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Q&A 영상을 드디어 들고 왔는데요. 생각보다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정보 양을 여러분께 효과적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1편 그리고 2편으로 나누게 되었어요. 1편에서는 조금 더 개인적인 질문들과 제가 어떻게 유학을 준비했는지 순서대로 그 시간 순서대로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편에서는 친구를 한 명 더 초대해서 조금 더 한 사람의 시각보다는 다양한 시각으로 대답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문들은 2편에서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사족이 길었죠? 바로 Q&A 1탄 보러 가실까요? 고고고! 제가 이렇게 연표를 정리를 했어요. 제가 어떤 시간 순서대로 일본 대학을 준비를 했는지 이렇게 연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화면에 같이 띄워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그러면 질문 첫 번째.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유학을 가고 싶다고 생각한 나이를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먼저 일단 2013년 1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1월이죠. 중학교 2학년 1월 때 처음으로 꽃보다 남자라는 그러니까 1드 꽃보다 남자를 보게 됐어요. 그게 약간 어떻게 된 일이냐면 그때 이제 중1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방학이니까 되게 한가하잖아요. 사실 공부를 그렇게 빡세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근데 한국 꽃보다 남자도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걸 먼저 다시 봤어요. 그 방학 때. 한국판 꽃보다 남자를 보고 나서 1드도 재밌다던데 한번 1드도 봐볼까? 이렇게 해서 그냥 정말 단순한 호기심으로 1드 꽃보다 남자를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마츠모토 준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츠모토 준이 나오는 드라마, 예능을 찾아보다가 아라시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 문화라고 하긴 그렇지만 일본에 관심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유학을 가게 된 계기는 어쨌든 간 그래서 시초는 아라시였던 것 같아요. 아라시 덕질을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그럼 일본에 가야겠다. 왜냐면 이제 아라시 팬클럽도 일본 주소가 있어야만 가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팬지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가야겠구나. 약간 이런 단순한 덕질 덕심과 그리고 제가 이제 어릴 때 해외에 나갔었을 때 너무 좋은 기억이 남아있어서 항상 해외에서 살고 싶다, 해외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살다 온 건 아니지만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2학년 때 3개월씩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갔었거든요. 그거랑 그리고 6학년 때 이제 미국에 한 달 정도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나 이제 합쳐가지고 되게 그 해외에 있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이제 해외에 대한 로망이 합쳐져서 일본 유학을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간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아라시에 푹 빠지게 돼서 중2 9월 달에 일본 유학 박람회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혼자 갔었는데 그때 가면서 조금 더 일본 유학에 대한 일본 대학 진학에 대한 꿈이 조금 확실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굉장히 일본으로 대학을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은 솔직히 흘려 들으셨대요. 제 말을 별로 이렇게 당연히 한국 대학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제가 고등학교를 자공고를 입학을 하게 됐어요. 이제 조금 제 동네에서 떨어진 자공고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입학을 하면서 엄마께 나는 알겠다. 고1까지는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하지만 고2 때부터는 정말 일본 유학을 가기 위한 준비를 고2 때부터는 최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켜줘라 이러고 이제 자공고에 가게 됐는데요. 1학년 때도 사실 일본어 공부를 조금 하기는 했어요. 제가 N3 JLPT N3 시험을 신청을 했거든요. 고1 7월 시험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어쨌든 그거를 신청을 했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야자라든지 그럴 때 틈틈이 M5부터 M4까지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좀 이것도 웃긴 게 정작 N3는 공부를 안 했고 M4랑 M5까지 공부했는데 시간도 얼마 안 남았었고 그리고 N3 책을 보니까 양이 갑자기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그래가지고 막 너무 하기 싫다 이렇게 해서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하기는 했어요. N3도 이때 고1 여름방학 때 이때 제가 점수가 몇 점이었냐면 진짜 처참하거든요. 정말 아슬아슬한 합격이었는데 언어 지식이 60점 만점에 29점이고요. 그 다음에 독해가 60점 만점에 36점, 청해가 60점 만점에 44점 해서 총점 180점 만점에 109점. 굉장히 아슬아슬한 점수로 합격을 했는데 어쨌든 간 합격했다는 거에 되게 의의를 뒀었어요. 그때는 내가 그래도 덕질한 보람이 있구나, 뭐 한 3, 4년 덕질한 보람이 있구나 하면서 그때 네, 그렇게 의의를 좀 뒀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네, 그러니까 저한테 일본어 공부는 언제 시작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기보다는 이때는 그냥 살짝 맛만 본 정도? 고1 때는? 네,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2015년 12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말이죠. 고1 말 12월에 부모님께 이제 정말 진지하게 일본 대학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아빠보다 엄마께서 많이 반대를 하셨는데 뭐 그러니까 해외에 유학을 가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일본을 왜 가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 유학이라는 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뭐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한데 그래서 어떤 분께서 유학에 대한 부모님의 반응, 설득은 어떻게 했는지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지만 그냥 제가 꾸준히 계속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좀 꿈, 가치관 이런 게 확고한 편이라서 이렇게 일본에 가서 이런 공부를 하고 나중에 장래에는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네, 제 꿈을 말씀드렸더니 그냥 져주듯이 그냥 신뢰를 하고 계시니까 저를 그냥 져주듯이 그렇게 허락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원 상담을 갔어요. 12월 말에 유학원 상담을 가고 레벨 테스트를 봤는데 M4부터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 1월부터 M4를 듣기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전학 수속을 밟았어요. 라이브 보신 분들이나 뭐 아실 텐데 제가 이제 자군고에서 일본고로 전학을 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께서 전학은 왜 가셨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는데 일단 이유는 자군고가 일반고랑 비슷한데 조금 더 공부가 빡센 학교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습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것들에 소홀해지게 되잖아요. 다른 입시를 준비를 하다 보면. 네, 그래가지고 전학을 선택했던 이유도 있고 또 그리고 제가 다닌 학원이랑 학교랑 굉장히 멀었어요. 차 타면 버스 타고 한 1시간 반, 좀 2시간은 잡고 가야지 갈 수 있는 거리여가지고 그거를 뭐 매일 학교 끝나고 막 갔다가 그리고 또 다시 돌아오고 이게 너무 불가능한 상황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전학을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학원은 어디 다니셨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모닝에듀를 다녔어요. 근데 모닝에듀를 왜 선택했냐라고 물으시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게 제가 아는 학원이 모닝에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는 언니도 모닝에듀를 다녔었고 그리고 그냥 저희 집에서 모닝에듀가 교통편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뭐 다른 데 상담을 안 가고 모닝에듀만 가서 그리고 입시가 끝날 때까지 모닝에듀만 다녔는데 저는 나름 만족을 하면서 다녔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께 잘 맞는 학원을 찾기
여러 학원에 가서 상담을 해보고 그리고 그 받는 느낌이 좋은 데를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입시는 언제 시작하셨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이제 이 일본 입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2016년 1월부터 저는 시작을 했어요. 그 밑에 연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2016년 1월부터 그리고 8월까지 N4부터 N1까지 쭉 수업을 들었어요. 이게 모닝에듀는 커리큘럼 자체가 N5부터 N1까지 모두 끝내야지? 그러니까 레벨이 되면은 뭐 N2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N1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제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때 레벨 테스트를 봤을 때 N4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N4, N3 그리고 N2, N1을 끝내야지만 이제유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제가 N4를 한 달을 들었고 N3는 원래 2달 과정인데 제가 한 달 만에 끝냈거든요. 그래서 N3 한 달 만에 끝내고 그 다음에 N2를 2달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N3, N2, N1은 다 2달 과정인데 제가 N3만 한 달을 들었었고 N2 2달 듣고 그 다음에 N2랑 N1 사이에 N2 독해라는 반이 있어요. 그래서 N2 독해도 2달을 듣고 그 다음에 N1도 2달을 들어서 8개월 채워서 JLPT 코스를 끝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N1까지는 대략 시간을 얼만큼 잡고 공부를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이게 뭐 혼자 하는지 그리고 학원을 다니는지 아니면 학원 어디를 다니는지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8개월이 걸렸고요. 근데 이게 사실 N1이라고는 해도 N1 안에서도 실력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저한테 현재 일본어 실력을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 N2 정도의 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N1까지는 아닌 것 같고 왜냐면 N1까지 공부는 했어도 N1 한자를 잘 안 쓰다 보니까 다 까먹고 그래서 아마 N2 정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플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밑에 연표 참고해주세요. 5월부터 9월까지 해커스를 다녔어요. 제가 사실 언제였지? 겨울방학이었나 봄방학이었나 토플을 혼자 이제 독학을 해보려고 막 책도 사고 그런 적이 있어요. 인강도 막 들으려고 하고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좀 의지가 약한 편이거든요. 혼자서 막 이렇게 꾸준하게 뭘 하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역시나 토플도 이제 혼자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포기를 하고 4월 말쯤에 이제 해커스에 가서 레벨 테스트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평소 영어 실력이 어떠시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해커스 레벨 테스트를 봤을 때 제가 그때 해커스 반이 나왔어요. 해커스 반이 나왔고 그게 어느 정도냐면 해커스가 이제 맨 위에는 실전 반이 있고 그 밑에 해커스 반하고 정규반이 같은 레벨이거든요. 실전 반이 있고 그 다음에 해커스 반, 정규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중급, 초급, 기초 이렇게 내려가는데 저는 처음 했을 때 해커스 반이 나왔어요. 그 정도의 영어 실력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내신이나 뭐 모의고사 등급으로 얘기를 하자면 영어는 거의 1, 2등급 정도 나왔던 것 같고요. 모의고사도 거의 항상 A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영어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고 근데 제가 이제 토플에서 힘들었던 점은 저는 항상 제가 말하는 모든 건 지금 다 약간 시험용 영어, 시험용 일본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토플은 스피킹 라이팅이 있잖아요. 그래서 라이팅은 뭐 어느 정도 됐다 치고 스피킹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공부해온 거는 내신이나 뭐 모의고사 그런 위주였으니까 다 독해랑 뭐 듣기 위주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스피킹을 하는데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발음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스피킹 점수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토플 점수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 토플 점수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시험을 총 2번 봤거든요. 근데 한 번은 입시가 모두 끝나고 그냥 나중에 뭐 대학 가서 쓸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엄마가 너무 제가 놀아가지고 학원에 보내가지고 그렇게 본 토플 시험 한 번 있고요. 한 번은 진짜 입시 수험할 때 본 시험인데
제가 5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학원을 다니고 10월 15일이었나에 토플 시험을 봤어요. 그때의 총점이 94점이었습니다. 120점 만점에 94점이니까 솔직히 낮은 점수는 아닌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또 높은 점수는 아닌 것 같아요. 사립에만 지원을 한다면 높은 점수겠지만 국립에 지원한다면 그냥 그저 그런 점수가 90점대인 것 같고,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점수를 알려드리자면 리딩은 26점이었고 그 다음에 리스닝이 27점, 라이팅이 22점, 스피킹이 진짜 참담한데 이때 스피킹이 19점이었어요. 부끄러워라. 정말 스피킹 못하죠. 근데 이제 리딩하고 리스닝에서 점수를 많이 얻어가지고 90점을 넘긴 케이스인데, 근데 사실 스피킹을 너무 못한다 나는 싶으신 분은 이렇게 10점 후반대만 만드시고 차라리 나머지를 공략하는 게 어차피 총점이 들어가니까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간 참고하시라고 2017년 12월에 본 미래를 위해 본 토플 점수 그때는 어땠냐면요. 그때는 리딩이 28점 그리고 리스닝이 27점, 근데 이게 스피킹이 24점이에요. 되게 많이 올랐어요 이때. 저는 스피킹 그 해커스의 서유진 선생님 반이 정말 너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강추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고 라이팅이 17점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때 라이팅을 진짜 잘 썼거든요. 근데 이게 오프토픽을 당한 거예요. 진짜 잘 썼는데 이게 좀 토플이 약간 짜증나는 게 기준이 약간 없다 그래야 되나? 채점 기준이 좀 약간 불명확해요. 이게 막 오프토픽 아닌데 왜 오프토픽 그래서 선생님도 처음에 피드백 해주시거든요. 이제 자기가 어떻게 썼는지 써서 보내면. 근데 높은 9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9는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는데 오프토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프토픽 나오면은 10점대 나오거든요. 그래서 17점 나왔습니다. 통합형도 9 나오고 그랬는데 독립형에서 오프토픽을 받아서 그래서 총점이 96점이었어요. 결국 2점밖에 오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또 이 질문을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토플 얼마나 걸릴까요? 80점대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90점대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근데 그건 제가 대답해드리기가 너무 애매한 게 그걸 질문해주신 분들의 일단 기본 실력을 잘 모르고, 그리고 그게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배우고 아니면 어떻게 공부하고에 따라서도 많이 기간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셔도 제가 모릅니다. 제가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제가 어떻게 공부했고 이게 점수를 낱낱이 공개하는 것도 제가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평소에 실력이 이랬는데 이 정도 걸려서 90 몇 점을 땄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자신은 얼마나 걸릴지 조금 생각하기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이제 2016년 10월까지 봤죠. 다음 연표로 넘어가 볼게요.